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까 앞서 정리하지 못한 기타 비유동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정리할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각각의 개정 과목이 뭔지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뭐 어려워서 틀리진 않고요. 이게 착각을 해서 틀리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이제 굳이 뺐습니다. 일단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는 것은 비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1년 이후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 대표적인 예로 임차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설명을 들을 때는 절대 안 틀려요. 절대 안 헷갈리고 틀리지도 않고. 근데 시험장 가면 희한하게 틀립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임차인과 임대인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임차인은 내가 어떤 물건지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사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라는 것은 물건지 소유자로서 이것을 임대 수익 등을 위해서 빌려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임차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으로 내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고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산일 수밖에 없고요.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나중에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일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쉬운 내용인데 희한하게 시험장 가면 이게 임차보증금이었는지 이게 임대보증금이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저는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 임대인 대인이잖아요, 대인. 더 큰 사람. 물론 임대인이 더 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물건지를 소유한 사람이니까 더 크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니까 그 뒤로는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다른 학교에서 교수로서 뭐 시험 문제 간혹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틀려놓고 이거 치사하게 이런 문제 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에도 출제를 하는 것이고 많이들 틀립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어갈게요.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은 여러분들 개정 과목 위주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는 이 유동부채 파트도 매회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스타트는 이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자산부채 자본 중에 자산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부채라는 항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부채라는 것은 과거의 어떠한 거래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이 경제적 가치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로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라는 부채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중에 이제 유동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이 회계에서의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자체는 일반적으로 회계기간 말, 즉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할 부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매입 채무의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 채권, 즉 자산 파트에서 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의 거래 상대방의 그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매입 채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한해서 내가 이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처리를 하시는 거고 내가 어음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지급 어음이라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많이들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당연히 매입 채무라고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외상매입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외상매입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뭐 원재료 라든지 아니면 뭐 상품을 내가 이제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오케이 나 나중에 돈 갚을게 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히 그 외상 매출금과의 반대 거래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자, 교재 202페이지의 실무 기출 확인 문제를 보시면 이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분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외상매출금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문제를 보는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찬가지로 아까 외상매입금과 마찬가지로 원재료라든지 상품을 내가 구매를 해오면서 지금 즉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회사에 어음을 발행해주면서 이 외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이 어음이라는 것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발생을 되기 때문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하죠. 이 어음을 내가 발행을 하는데 거래 상대방한테 야 나 2년 뒤에 갚을게 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겠죠. 어쨌든 이 어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크게. 자, 실무기출 확인 문제 보시면요. 내가 10월 19일에 성실기업의 외상매입금 9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즉 나는 이 외상매입금 9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다? 즉시 돈을 지급하기에는 좀 여력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음을 발행을 했다.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채인 이 외상매입금, 즉 주식회사 성실기업한테 줄 돈, 외상매입금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부채, 즉 어음이라는 부채가 발생이 되는데 분계는 지급어음이라고 처리를 한다. 마찬가지로 외상매입금도 그렇고 지급어음도 그렇고 누구한테 지급을 해야 되니? 라는 것이 궁금한 정보이기 때문에 무엇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거래처 입력을 실수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감점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오셔가지고요. 자, 미지급금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된 부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미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회계기간 말 기준 1년 이내에 갚는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한테 기계장치를 구매하면서 이 기계장치가 차량 운반고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차량 운반고를 사오면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차량 운반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의 제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니고 저는 그냥 세무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나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한다? 미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한다. 여러분들 흔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의 차이를 두지 않고 우리가 보통 처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된 부채를 미지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미지급금 안에 우리가 판매 관리비에서 발생된 거, 제조원가 비용에서 발생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외상대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지급 비용이라고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더 큰 분류인 미지급금으로 한 번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시험장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지급금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미지급금이라고 분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감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좀 그거를 좀 클리어하게 제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왔다. 하지만 이 돈을 빌려온 거에 대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그 기간이 회계기간 말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것들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고 내가 만약에 이 갚아야 할 돈이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을 초과한 기간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장기 차입금이라고 처리를 할 것인데 이 장기 차입금의 계약 기간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서 만약에 갚아야 할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한다 라고 한다면 장기 차입금에서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 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구분하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어떠한 상품과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내가 미리 이제 수령을 한 돈,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매출이 발생이 됐었을 때는
그 선수금만큼 받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거래가 있는데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을 선수금이라고 처리하시고 나중에 실제 본 거래가 발생이 됐었을 때는 선수금을 없애면서 나머지 금액 900만 원만큼이 입금될 것이다 라는 거야.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자산편에서 선급금이라는 것을 학습했는데, 선급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 입장이 되는 것이고, 선수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수령한 자 입장에서 분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무기출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시고요. 자, 예수금이라는 것은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우리 실무에서도 이 예수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 예수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내가 받아둔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받아둔다라는 거의 개념 자체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납부를 하는, 여러분들 이제 요거 회계 마무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죠? 소비자다. 그것이 일종의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로 인하여 그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 징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받아다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에 사업자가 납부만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예수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주식회사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A라는 회사가 있고 스몰 A라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스몰 A라는 근로자는 주식회사 A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급여가 100만 원이다 라고 전제를 했었을 때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소득세가 5만 원이다. 물론 그거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요 예수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 소득세만 전제로 한번 해볼게요. 100만 원이라는 급여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스몰 A시겠죠. 소득이 발생된 사람도 스몰 A실 것이다. 그러면 이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납부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스몰 A씨라는 근로자일 것이다 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 현행소득세법에서는 어떤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이 원천징수라는 개념은 전국의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직장인들이 자기가 급여를 받아서 근로소득이 생긴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할 여력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주식회사 A한테 야, 주식회사 A야, 너 스몰 A한테 급여 100만 원 지급하잖아. 그러면 내가 소득세가 얼마인지는 우리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그 간이세액표에 의거해가지고 소득세를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뗀다라는 것은 내가 원래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5만 원이라는 소득세를 차감하고, 즉 얼마를 지급한다? 95만 원을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이 5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 소득을 지급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A가 이 5만 원을 차감했다라고 해서 이 5만 원은 주식회사 A의 돈은 아니고요. 스몰 A가 내야 할 소득세 5만 원을 어떻게 주식회사 A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 납부 기간에 납부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고도 물론 하시겠죠. 그 개념이 예수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표적으로 이런 근로소득세라든지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개념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4대 보험 제도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4대 보험이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요 개념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지만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4대 보험제도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잘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보통 9%라고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9%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냥 예로 국민연금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민연금이 현재 9%로 책정이 되어 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로자 부담분, 그 다음에 고용자 부담분. 근로자라는 건 저 스몰 a가 되는 거고 고용자 부담분, 즉 회사 부담분은 주식회사 a가 되는 거예요. 자, 근로자 부담분이 4.5%,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이 4.5%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국민연금은 9% 책정이 되어 있지만 직원이 내야 되는 돈이 4.5%가 있고 회사가 이 직원을 고용했다라는 이유로 4.5%, 즉 이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내줘야 할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연봉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그냥 예시대로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A의 오너라고 했었을 때 100만 원 곱하기 12 또는 100만 원 곱하기 13 퇴직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인데 플러스 알파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 10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근로자 부담분이 45,000원 발생이 될 거잖아요. 이 45,000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A가 스몰 A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45,000원을 떼가지고 차감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하시고 이 45,000원을 어떻게 공단에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45,000원 또한 뭐가 되는 것이다? 예수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수금의 개념이라는 것은 내 돈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내야 할 돈을 회사가 잠깐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그러면 교수님 요 고용자 부담분, 즉 회사 부담분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회계에서 또는 K랩에서 이 정리해 놓은 그 실무 관행이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복리후생비라고 처리를 해요. 근데 어떤 실무 담당자는 그런 거 안 나누고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통틀어서 4대 보험료를 다 보험료라고 처리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냥 일종의 관행은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보험료라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관행이고 어쨌든 판매관리비의 그 계정 과목의 차이인 것 뿐이지 결국은 판매관리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도 그거에 따른 뭐 세무조정이 있다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요 실무기출 확인 문제를 보면서 요 개념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한번 오랜만에 틀어볼까요? 자, 회사는 주식회사 화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11월 19일에 영업부 직원 11월분 급여를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되게 많이 출제되는 문제니까 별도로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급여의 경우에는 아이고 일반적인 영업부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801로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일 거고요. 금액은 얼마다? 1,000만 원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변의 구성은 자, 근로소득세 등 공제액이 전체 53만 원이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예수금 명목으로 원래 실무에서는 국민연금 예수금 따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예수금 따로 관리하고 하는데 문제에서는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53만 원이라고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보통 예금에서 지급이 974만 원만큼 지급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12월 10일에
실제 지급이 될 때를 볼게요. 원천징수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등 53만원과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20만원 합쳐서 73만원의 보통예금에 나갔다라고 했었으니까 보통예금 얼마? 73만원이 나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예수하고 있었던 예수금 얼마? 53만원이 없어질 거고요. 나머지는 국민연금이라고 했었으니까 우리는 뭘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시고 이걸 제가 817번이라고 기록을 한 이유는 이 국민연금을 누구 때문에 낸 거야? 이 영업부 직원 때문에 낸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 세금과 공과금 또한 817번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 요 분계가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같이 프로그램에서 따라와서 해드려 봤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수수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수수익이라는 것은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내가 미리 돈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과 이 렌탈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1년 치고 2년 치고 3년 치고 일시에 지급한 경우들이 발생이 돼요. 그랬었을 때 뭐 내가 지금 3년치 월세 계약금 뭐 3억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3억 원이 지금 당장의 수익은 아닐 거고요. 3년간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이 당연히 수익으로 발생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억 원이라는 돈을 받았었을 때 어떻게 선수수익이라고 처리를 하면서 나중에 결산 시점에 실제 발생된 것만큼만 임대수익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떻게 한다? 돈을 받았었을 때 임대수익으로 잡았다가 12월에 임대수익을 취소하면서 나머지 발생되지 않은 금액만큼은 선수수익으로 돌려도 된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발생한 관리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수수료 등의 각종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건물, 기계장치 등 상거래 이외의 활동에서 미지급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은 그 중에 특별히 비용과 관련된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에서는 그것에 차이를 두지 않고 처리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 사무실도 일반적으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사용하진 않고 더 큰 카테고리인 그냥 미지급금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요. 미지급 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미지급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우리가 내야 될 법인세 중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전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12월 30일이 현재 시점으로 결산이 될 것이고 결산과 동시에 내가 지급해야 할 법인세가 계산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인세는 언제 납부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0일 현재 시점에서는 뭐라고 처리하시면 된다? 미지급 세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것은 장기 차입금 중에 회계기간 말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상이었다가 1년 이내에 만기가 이제 도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장기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의 차이가 있는데 이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화 바꾸는 것의 계정 과목이 뭘로 처리하신다?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요 실무 기출 확인 문제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수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수금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 회사에 지금 현금 등을 수령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임시 계정 과목으로 가수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 이유가 밝혀지면 그때 이 가수금 계정 과목을 없애고 어떻게 실제 계정 과목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학습을 했던 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가수금은 그냥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실제 계정 과목과 대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실무 기출 확인 문제는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오셔가지고 비유동 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유동 부채 파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채도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전산자격증 시험에 특히 요 전산 회계 1급 시험에서는 사채를 묻는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물론 아예 출제가 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출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혹시 출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개념 정도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으시면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비유동 부채 파트를 보면 마찬가지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회계 기간 말 기준으로 1년 이내냐, 1년 이후냐 라는 내용이시고 이 비유동 부채라는 것은 당연히 회계 기간 말 기준으로 1년 이후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장기 차입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장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렸지만 이 돈을 갚아야 할 것이 회계기간 말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무기출 확인 문제 보시면 5년 후 상환 조건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고 이러한 5년 후 상환 조건이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단기 차입금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장기 차입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이라고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임대보증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앞서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한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임대인이 즉 건물주가 물건지 소유주가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세입자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전세로 살고 있다. 별도의 월세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 큰 금액을 우리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한테 줄 텐데 임대인은 그 전세보증금을 수익화시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수익도 아니고 왜?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인이 수령한 이 임대보증금은 결국은 나중에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돈이고 당연히 우리는 부채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실무기출 확인 문제를 보시면 자 8월 20일에 주식회사 달마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아마도 이 주식회사 달마가 임차인인가 봐요. 어쨌든 이 주식회사 달마는 저한테 임대보증금을 지급을 했고요. 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때 500원은 뭐 수표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한다? 일단 수표 이퀄 현금이라고 분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금이 500만원 들어왔고요. 나머지 돈은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어떤 계정 과목으로?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개를 하고 이 미수금은 당연히 너 누구한테 받을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니까 저희 미수금 주식회사 달마한테 받을 거예요. 즉 1000만원의 미수금이라고 분개를 하시면 된다. 그거에 따른 상대 계정 과목은 임대보증금이라 하여가지고 나는 결국 나중에 요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주식회사 달마한테 돌려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임대보증금 또한 당연히 뭐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스피드하게 넘어오긴 했지만 이렇게 스피드하게 넘어온 이유는 뭐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자산의 거래 상대방이 입력해야 할 부채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학습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또 이 간혹
한 이 정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회계, 특히 이론 파트는 그렇게 힘을 줄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왜 이 회계 파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는 것이고 전산회계의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또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회계 1급에서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개정 과목이 당연히 기초 또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전산세무 2급 교재 또는 뭐 이런 데에서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출제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에서 이미 공부를 하셨어야지만 전산세무 2급에서도 시험에 나왔었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 자체가 전산회계 1급뿐만이 아니라 전산세무 2급까지 아우르는 이론 부분 또는 실무, 물론 이 원천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학습은 하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이 커리큘럼 자체의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 밑에 보이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내용은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